안녕하십니까, 배은정입니다. 구강보건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장 치아 오식증 예방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치아 오식증의 정의와 역학적인 특징, 그 다음에 치아 오식증 발생에 작용하는 요인들, 발생 원인설, 그리고 치아 오식증을 예방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오식증이 무엇이냐? 세균에서 발생된 산의 작용으로 치질 중에서 무기질이 탈해된 후 남아있는 미량의 유기질이 세균에 의해서 파괴되어 생긴 치아 경조직 질환이다 라는 것이 치아 오식증의 정의입니다. 치아 오식증을 방치하고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급성 장액성 치수염이라든지 급성 화농성 치수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치아 오식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혹은 급성으로 진행된다라는 것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발성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조직에 대해서 생기는 우식증이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치아 경조직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해도 흔적이 남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식증이 발생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경조직 질환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조금 덜 단단한 조직에 이렇게 감염을 시킬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식증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경조직 부분을 타고 뚫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치수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치아 오식증을 계속적으로 그냥 두게 되면은 급성 장애성 치수염, 화농성 치수염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급성 장액성 치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의 오식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치료하면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다라고 하면은 급성 화농성 치수염으로 진행이 되겠죠. 급성 장액성 치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진 않겠지만 화농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자극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통통, 심장이 뜰 때마다 생기는 이런 맥박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증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 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치료를 하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약적인 치수염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겠죠. 이 급성 화농성 치수염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치수 조직이 이제 죽어버리는, 괴사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치료를 해서 신경을 제거를 한다든지 그거보다 더 심할 경우에는 발치까지 이루어지는 단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 선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치아를 유지하는데 필요하겠죠.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이런 각 나라별로 조사된 요 자료를 보면은요.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여러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부분 보시면은 한국이 있죠. 그래서 우식 경험 연구 치아 수를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2.2개 정도의 이제 우식 경험 치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다소 조금 예전 자료긴 하지만 요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전 세계가 없는 나라도 있겠지만 보통 한 2개 정도 이상의 이제 우식 경험을 가진 연구치아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불 지역과 비수불 지역에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나타나 있죠. 요게 이제 불소도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식 경험이 있는 연구치아 수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치아 오식증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범발성 질환이긴 하지만 어떤 특징에 따라서 조금 발생되는 차이는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식증이 조금 더 현대 사회에 적용된 사람들이 많이 걸릴까? 혹은 그렇지 않고 문명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날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사람들이 많이 걸릴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치아 오식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대의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식증 자체를 우리가 이제 문화병이라고 부를 만큼 이제 현대 사회에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음식들 자체가 탄수화물이 많이 이제 함유된 혹은 정제된 식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밀가루 중에서도 뭐 빵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고 좀 빈번하게 가볍게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당분 섭취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수준적인 차이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문화를 훨씬 더 이제 발달된 문화 접하는 사람에서 치아 오식증 발생률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대인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치아 오식증 발생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으로 보면은요, 연령 같은 경우에는 신생률과 축적률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오식증이 새로 발생되는 그 비율을 보자면은 아동이 현저하게 높겠죠. 하지만 이제 축적된 걸로 봤을 때는 아동보다는 성인에서 그 오식증 발생률이 좀 높다, 축적률로 봤을 때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좀 비교를 했을 때는요, 선진국이 이제 아무래도 발달을 후진국보다 많이 했지만, 발달하면서 음식 문화 역시도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분이 좀 많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좀 사회적으로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그 다음에 자주 섭취하게 되면서 우식증 발생률이 좀 높다라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족에서는 백인이 흑인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라고 이제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좀 연구 결과마다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책 자체 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백인에서 조금 더 오식 빈도가 높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성별적인 차이를 보자면 이제 여자가 조금 더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에서 조금 더 그 영구치 맹출이 조금 더 빠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요 치아 오식증도 좀 더 많이 혹은 빨리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당분이 많이 함유된 간식을 섭취를 한다든지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섭취를 좀 선호하는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인 조건에서도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바쁜 걸로 인해서 이런 인스턴트 섭취라든지 당분 섭취가 좀 더 많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치아 오식증 발생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 결과는 늘 그렇다, 반드시 그렇다라기보다는요, 대체적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이제 그 특정 시점을 조사한다든지, 뭐 어느 특정 지역을 조사했을 때는 좀 조사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국민의 치아 상실 원인을 보면은요, 치아 오식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치주 질환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 오식증 관련해서 치아를 상실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치아 오식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치아 오식증이 왜 발생을 하는지를 알아야 치아 오식증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치아 오식증이 왜 발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질병의 이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세 가지 요건이 숙주, 병원체 요인,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숙주 요인에서는 당연히 치아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치아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식증의 연관성이 있는데,
이제 치아의 질에서도 선천적이냐, 유전적이냐, 혹은 후천적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병원체 요인에서는 이제 우식증을 유발시키는 병원체 요인, 세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음식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요인들이 다 모이게 되면은 치아 우식증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인자 질환으로서의 치아 우식증 혹은 이제 세계 고리설이다라고도 우리가 명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장에서 키에스는 숙주, 그 다음에 이제 병원체, 환경, 즉 치아의 질, 그 다음에 세균, 음식물 요 세 가지의 그 꼭지가 결합해야지 우식증이 발생된다라고 해서 이제 3다인설을 세계 고리설을 얘기를 했는데요. 뉴브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시간적인 요소도 우식증 발생하는데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개 고리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즉, 우식증이 발생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해서 바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인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어야지만 우식증이 발생한다라는 이 개념이 포함된 4개 고리설을 언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제 치아가 유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치가 탈락되고 나면은 영구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영구치가 잘 관리되어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잘 관리해서 쓰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치아를 가급적이면은 빠르게 혹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수복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3차원적인 예방이죠. 이제 재활, 이제 치료 목적, 회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보철을 적용해야 되느냐는 이런 사이클을 보고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작은 범위가 발생을 했을 때는 수복을 한다든지 때우는 이런 치료가 직접적인 이제 치료가 들어가질 것이고요.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수복을 하게 되겠죠. 즉 이때부터는 이제 보철이 들어가게 되는데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보철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것조차 더 넓어지게 되면은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행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치아 전체를 씌우는 이제 크라운, 관,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문제 생겨서 발치를 했을 경우 혹은 탈락이 됐을 경우에는 그 치아를 수복을 해주기 위해서 크라운 브릿지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제 부분적인 파셜 덴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치아가 많이 탈락이 됐을 경우에는 풀덴처를 제작을 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풀덴처에서 풀덴처 할 때쯤에는 임플란트를 통해서 지지를 얻는다든지 이런 보철까지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한 번 나고 이제 사망하기까지, 죽기까지 이 과정에서 치아가 어떻게 하면 잘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치아별로 주기별로 어떤 보철물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이클을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 각각의 요인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주 요인입니다. 치아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네, 치아의 질이라든지 우리가 선천적, 유전적, 후천적 이런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숙주 요인에서 보자면은 치아의 홈이 깊이 파졌거나 치아의 배열이 규칙적이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타액의 양이 아주 적거나 혹은 타액이 끈적거리는 경우,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약한 치아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우식증에 좀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치아의 홈이 깊이 파진 경우에는 음식물이 많이 잔사되겠죠.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자정작용으로 어느 정도 제거는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정도로 홈이 깊이 파진 경우에는 우리가 우식증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부분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열의 배열이 불규칙한 부정교합일 경우에도 우식증에 취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치아에서 이제 타액량이 적은 경우에도, 즉 치아 자체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런 이제 타액의 양이 적거나 끈적거리는 경우에도 우리가 우식증에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타액량이 많아야지만 음식물이 빠르게 제거가 되고 하는데, 적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좀 약하게 나타난 치아를 갖고 태어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식증에 잘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체 요인으로는 구강 내 산생선균의 종류와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치아 같은 경우에는 탈회, 즉 산성이 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 좀 그러니까 좀 산성이 강한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치아의 이제 겉부분이 많이 이제 부식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콜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산성이 좀 강한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주 섭취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치아를 좀 약하게 만들면서 경조직이 좀 무르게 만들면서 이제 우식증이 이런 병원체가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서 보자면 얼마만큼 개인이 구강을 스스로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느냐, 그런 위생 상태에 따라서도 그다음에 이런 우식증의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섭취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느냐,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끔 뭐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섭취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치아 우식증 요인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병원체 요인을 보자면요. 그래서 우식증을 유발하는 병원균을 먼저 봐야겠죠. 대표적인 균이 뮤탄수균과 이제 치면세균막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아 표면에 쉽게 부착하여 치면에 점착성이 강한 세균망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그라는 표현을. 그게 이제 이 세균막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균막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 세균막 내부에서 산을 만들게 되고요. 이 만들어진 산이 이제 부식을 시킨다. 즉 치질에서 광질을 이탈시켜 충치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부식을 시키면서 치아 경조를 좀 무르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식 활성이 높은 사람의 산성 구강 환경에서 특히 이 병원체균이 빠르게 증식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타액 유출량이 적은 사람일 경우에는 훨씬 더 거의 배로 이런 균이 증식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액 유출력이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액 분비량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런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 시행하는 구강 위생적인 것 외에도 구강 외적인 환경을 보자면 이제 사회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서는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료수 혹은 이런 이제 수돗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안에 얼마만큼 불소가 함유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도 우식증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기후라든지,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날씨가 더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료수 섭취량이 훨씬 더 많겠죠. 수분이 이제 체내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음료수 복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경우에도 또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기후가 좀 춥거나 습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이제 음료 섭취량이 아마 상대적으로 좀 적겠죠. 그럴 경우에는 음료수 섭취량이 적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을 보면은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의료기관 혹은 이제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하는 환경, 그 다음에 섭취하는 식품, 그 다음에 보건적인 의식, 그 다음에 국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뭐 이런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구강 관리가 거의 되지 않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제 치아 표면에 균이 붙었을 때 그 균이 붙고 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산성을 띠는 이제 음식물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식이 발생되고, 부식이 발생되면서 그다음에 이런 균들이 어떻게 범랑질을 탈회시키는지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아가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칼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분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빠져나가는, 즉 탈해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식증이 발생이 되는데 이 우식증이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대한 설입니다. 즉 아직까지 이 우식증이 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즉 가장 근거 있는 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설들이 지금 현재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마다 각각 이 우식증이 왜 발생이 되고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이 어떤 설을 얘기를 했고 그 설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그 발생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얘기하자면 산탈해설, 다른 말로 화학세균설이라고 하는 설과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설, 같은 말로 단백용해설이라고 하는 설, 그다음에 단백분해 킬레이트설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설을 설명하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설들에 대해서 뒤에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우식증이 발생되는 원인설의 좀 종류를 보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충설, 체액설, 생기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이 치아 의식증의 원인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간접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요소, 간접적인 요소가 이제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된다라는 예측은 사실 뭐 많은 학자들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의식증이 발생되는 그 원인설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화학설과 세균설을 이제 종합해서 보는 화학세균설을 이제 제창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화학세균설의 요지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 치아에 형성된 치태에서 이제 세균에 의해서 범랑질 그 외부 부분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산이 형성되면서 산이 범랑질의 무기질을 탈해시키고, 그 무기질이 탈해돼서 파괴된 곳에 세균이 침입하면서 그 안에는 유기질까지 파괴해서 우식증이 발생한다 라는 설을 이제 제시한 사람이 요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그 구강에서 분리한 이 미생물들이 산을 만들면서 우식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는데, 이런 당분이 들어가는 식품과 타액을 혼합해서 37도씨, 즉 구강 온도에서 배양을 할 경우 이 치관 전체를 탈해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알아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 산이 생성되는 원인으로 치태가 발생된다라는 정도까지는 아직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부분적으로는 이 우식증 발생 원인설에 좀 접근은 했지만 완벽하게 이것을 이제 증명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인 거죠. 하지만 이제 뭐 가장 이상적으로 설명하면서 우식증 발생에 이렇기 때문에 우식증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이제 설에 가장 이제 좀 가깝게 접근한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화학세균서를 좀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요. 치면에 이런 세균이 달라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당분이 함유된 식품을 먹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산이 발생되고, 발생된 산이 치아의 표면에 있는 무기질을 파괴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질이 파괴가 되면은 세균들이 침투하기가 쉬워지겠죠, 안으로. 그래서 이제 무기질을 파괴시키고 안으로 침투해서 그 안에 있는 유기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식증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그림으로 좀 다시 보시면은요, 이 음식 찌꺼기에 의해서 이제 균이 음식 치아 표면에 붙었죠. 그 다음에 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무기질의 탈해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 무기질 안으로, 파괴된 무기질 안으로 이제 세균이 들어오면서 이제 균질 부분이 연화되고 붕괴되면서 우식증이 발생된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또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 밀러라는 사람이 얘기한 화학세균설의 좀 중요한 포인트를 보자면, 먼저 무기질이 탈해되고 그 다음에 유기질이 파괴된다라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꾸 탈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탈회가 무엇이냐? 수산화 인해석이 산이나 EDTA에 의해서 용해가 되고, 그래서 무기질 이온이 손실되는 것, 즉 이게 무엇이냐면요, 치아 겉표면에 있는 단단한 부분이 이제 칼슘이 벗겨져 나간다, 무기질이 소실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우식증 부분을 보면은 치질에서 무기질이 소실된 결과로서 치아 표면이 육안상 주변의 정상 치질 부분과 구별돼서 하얗고 불투명하게 보인다. 즉, 이 우리가 치아 겉표면을 보시면은 좀 광택도 있고 좀 반들반들한 이런 표면을 가지는데, 무기질이 소실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투명도가, 당연히 광택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좀 불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얗게도 보이기도 하면서, 무기질이 소실되면 다공성, 즉 그 소실된 부분에 구멍이 보이는 그런 다공성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이 변화를 우리가 탈회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과 인성분이 용해돼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탈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회된 치아를 보시면은요, 지금 오른쪽 치아처럼 광택이 있고 표면이 활tek해야 되는데, 지금 왼쪽 A 사진을 보시면은 광택이 거의 없고 부분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치아가 다소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된 게 바로 이제 치아가 탈해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요 A와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른 설을 제시한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설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밀러라는 사람이 화학세균설에 대해서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화학세균설 외에도 요 단백용해설과 그 다음에 단백용해 킬레이션설, 요 설들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우식증 발생 기전과 가장 가깝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용해설 같은 경우에는요, 세균의 가수분해 효소가 먼저 유기질이 많은 부위에 침투해서 유기질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무기질을 분해하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용해설 같은 경우에는요, 유기질이 분해된 후 무기질이 파괴된다라는 순서가 조금 다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단백용해 킬레이션설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물과 유기질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긴 킬레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킬레이트가 무기질을 이탈시켜서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기질의 파괴와 그 무기질의 이탈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요 개념이 또 앞서서 얘기했던 설과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중성이나 알칼리성에서도 킬레이터에 의해서 치질이 이탈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설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성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보여지는 반면에 요 단백용의 킬레이션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성이라든지 알칼리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요 단백용의 설과 단백용의 킬레이션설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얘기했던 요 화학세균설에 좀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하는 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질이 탈해되는 유기질이 파괴된다고 언급했던 화학세균설과는 좀 반대로 유기질이 분해되고 무기질이 파괴된다는 단백용해설과 유기질과 무기질이 동시에 분해된다라는 단백용해 킬레이션설,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좀 학자마다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서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바뀌는지 이 차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화학설입니다. 이제 팜리라는 사람이 생기설을 부정하고서 발표를 한 건데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즉 이 사람도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이 설을 제기한 사람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해서 범랑질의 표면이 부식되면서 이 우식증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생기설을 부정했다라는 것은, 생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생기는 것이 이제 우식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화학 물질이 자극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떤 화학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극을 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치질이 용해돼서 발생된다라는 것을 제안한 게 바로 이 화학설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균설인데요. 세균설 같은 경우에는 치막에서 생긴 치균이 치아 표면을 분해시킴으로써 이제 우식증이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전에 이제 나선상 세균이라는 것을 먼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학자가. 그래서 이 나선상 세균이 치아 표면에 형성된 이제 피막에서 발견이 되면서 이거를 채취한 다음에 이 세균 자체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균이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근데 봤더니 이 치균이 범랑질을 분해시킨 다음에 상아지를 분해시키면서 우식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제시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 미생물들이 치질을 어떻게 파괴시키는가, 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설파타제설인데요. 이거는 이제 핑커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학설인데 단백용해설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용해균이 치질에 침입해서 범랑소주를 파괴하고 이제 범랑소주, 즉 에나멜 로드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산염 탈취설입니다. 에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학설인데요. 당질 분해 과정에서 범랑질의 무기 인산염이 탈취에 이용됨으로써 우식증이 발생된다라고 제시한 설이고요. 하지만 이 무기 인산염이 타액 내에서 항상 흐르고 있어서 치아 표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제 인정을 받은 설은 아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균성, 알칼리성, 헤린 효소설 이런 게 있는데요. 요 헤린 효소라는 게 보통 이제 뼈랑 관계가 있어서 성장기에 주로 많이 증가하는 효소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치아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이제 칼슘인으로 아무래도 이제 형성되어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헤린 효소가 범랑질의 인단백에 작용하면서 우식증이 발생한다라고, 즉 우식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한 학설로 보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현재 인정을 이렇게 받는 설은 아닙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그냥 책 보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장애설.
음식에 칼슘과 인산염의 비율이 부적합할 때 발생되는 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치아의 주성분이 칼슘과 이 마그네슘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은 당연히 치아 조직 형성 발육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이 칼슘이 마그네슘 부족하니까 우식증이 발생된다라고 보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도 타당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인정을 좀 부족하다. 증명할 만한 것이 좀 부족하다,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설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기설입니다. 생기설 같은 경우에는요, 18세기 말에서 제한돼서 19세기 중엽까지, 즉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 이제 주로 논의된 학설로 보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치아 자체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18세기, 19세기 요 당시에는 이제 이 우식증이 스스로 생기는 게 맞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유 자체를 좀 보자면 그 우식증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치아 표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을 타고선 이제 치수를 거쳐서 치아 뿌리까지 연결돼서 염증이나 고름 주머니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아 입구는 이렇게 작은데 치아 끝부분 가서 그렇게 많이 고름 주머니가 크게 생긴단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요 우식증은 우리 몸 안에서부터 생겨서 이 치아 표면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나가는 거야 라고 이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생기설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체액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제시했던 학설이고요. 혈액, 점액, 흑담액, 황담액 등의 이런 체액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균형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식증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조금 무지했기 때문에 생겼던 이런 학설이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사실 좀 어디가 몸이 좋지 않다,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 액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액체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보고요. 뭐 억지로 피를 뽑아낸다든지 이런 좀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설을 통해서 이제 의술을 펼쳤던 그 당시에 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거 외에도 뭐 피를 뽑는다든지 뭐 일부러 뭐 토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했던 이런 이제 설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충설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얘기하는 설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이를 파먹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벌레 충을 써서 이제 벌레가 파먹는 설, 그래서 충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치통은 벌레가 갉아먹는 것 같은 통증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중국, 인도 이런 아시아 지역 외에도 뭐 이제 뭐 북유럽 쪽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충치라는 개념으로 전해졌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아 오식증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과거부터 얼마나 이 치통이 심했고 그다음에 이런 우식증이 발생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으면은 이 우식증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양한 설로 존재를 해왔던 것이고요. 이제 지금에 와서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 우식증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아서 설로만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식증이 발생됐다라는 표현을 이제 아래 그림처럼 아래서 벌레가 갉아먹고 있고 무언가 여기서 말썽을 부리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우식증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을 보면은 좀 까맣게 혹은 갈색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그 현상이 요 멜라노이딘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것이고요. 진행된 우식병소에서 보이는 황갈색 혹은 흑색의 색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효소적인 반응의 결과로 인해서 생성되는 것이고요. 이제 7, 8, 90 이렇게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우식증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요 멜라노이드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치아 오식증을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으냐 하는 이제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아 오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은 시간적, 경제적, 그 다음에 보건학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예방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식을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소 도포를 한다든지 식이 조절을 한다든지 치태 관리, 열구 전색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불소 도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이제 불소가 도포되지 않은 상수도수를 공급받는 지역에는 불소를 좀 함유시켜서 이런 상수도를 좀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거 외에도 아예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불소 도포를 이제 받는 법, 혹은 자기가 직접 불소를 가져다가 도포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식이 조절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좀 줄이고 하는 방법이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치태를 관리하는 방법, 대표적인 것들 이솔질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치면 열골 전색, 아까 이제 교환면 부분에 작은 이제 깊은 그런 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식물이 이제 오랜 기간 좀 잔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아예 메워버린다는 거죠. 그게 요 열구 전색 부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식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세 가지 요인, 숙주, 병원체, 환경 요인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제거가 되면 우식증이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을 세 가지 요인에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면은 이제 제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숙주 요인, 병원체 요인, 환경 요인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주 요인 제거법인데요. 숙주 요인 제거법으로는 치질 내산성 증가, 세균 침입로 차단, 치면 열고 전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질 내산성을 증가한다라는 것은요, 치아가 갖고 있는 이제 스스로 산성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내산성을 키워주면은 산성이 가해져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치아의 이런 내산성을 증가해주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불소를 이용하는 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소가 함유된 상수도수를 공급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불소가 함유된 상수도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치과에 직접 찾아가서 불소 도포를 이제 받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불소 도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불소가 좀 많이 함유된 치약이라든지 구강, 청결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균 침입로 차단 방법으로 이제 질산은이라든지 이제 염화, 아연, 시화나 칼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로서는 질산이나 염화, 아연, 시아나 칼륨이 효과가 많이 크다 혹은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식성 예방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효과도 얘기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제 거의 사용은 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만 열구 전색법 같은 경우에는요, 교환면에 있는 이제 깊고 작은 이런 이제 부분을 메워주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깊거나 이런 이제 좁은 부위에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잘 빠져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물이 오랜 기간 잔사가 되면서 우식증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교환면에 있는 이제 열구 부분을 메워주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치만 열구 전색법 같은 경우에는요, 연구치가 맹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제 치아가 맹출되자마자 해주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크겠죠. 이미 어느 정도 우식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는 안에서 오히려 2차적인 우식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치만 열구 전색법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맹출해주는 시기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체 요인 제거법인데요. 병원체 요인으로 이제 발생되는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함수탄소 분해 억제법과 세균 증식 억제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탄소 분해 억제법에는요, 비타민 K를 이용한다든지, 이제 사르코사이드를 활용해서 이제 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구강 내에서 함수탄소가 분해되면서 이 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바로 이 비타민 K와 사르코사이드가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균 증식 억제법 같은 경우에는요, 세균의 대사와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사용해서 이 병원체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살균작용, 정균작용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균작용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아예 죽이는, 아예 다 없애버리는 방법이고, 정균 같은 경우에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즉 억제하기 때문에 뭐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까지는 안 되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살균 작용, 정균 작용을 해주는 물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이게 무해한 균들도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균을 죽이는 물질을 사용하면서 우리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구강에 아무런 건강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물질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죠. 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균이 그 살균이 꼭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체에 있는 좋은 균들도 다 제거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비타민 K가 함유된 껌을 씹었을 때 그런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제 좀 유사한 연구를 제시를 한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일리톨이라는 성분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죠? 그래서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간 껌을 씹은 사람, 그 다음에 얼마만큼 식습관의 그 시간과 횟수가 그 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지고 이제 표현한 그래프고요. 우선 왼쪽의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사 횟수에 따라서 이제 pH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본 거거든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3끼를 이제 동등한 시간에 먹은 거죠. 그래서 8시에 한번 먹고 아침 먹고 그다음에 점심 12시쯤 지나서 먹고 6시에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봤을 때 pH 변화를 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한 중성에 가깝죠. 이제 7, 8 정도의 pH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바로 pH가 한 3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는 한 4.5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pH가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나서 한 3분 정도가 흐르면은 이렇게 pH가 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밥을 먹고 나서 3분 안에 양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 3분 안에 pH가 이렇게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가급적이면은 양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pH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pH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 범위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그러고 나서 또 바로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다시 pH가 낮아지는 걸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횟수가 빈도가 좀 잦아진다 라고 하면은 아침 먹고 바로 간식 먹고 또 간식 먹고 나서 조금 있다 또 밥 먹고 그리고 또 간식 먹고 하면은 이 pH가 낮아진 상태에서 회복하려고 하면 다시 낮아지고 회복하려고 하면 다시 낮아지고 하는 게 반복되면서 굉장히 치아 표면이 산성화된, 즉 산성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치아 겉표면이 탈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음식 섭취를 좀 자주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밥을 그대로 먹고 이런 자일리톨이 함유된 간식을 먹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pH 회복력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게 이제 이런 그래프에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환경요인 제거법을 보시면은요, 식이조절법으로는 당분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 줄이거나 제한하고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치법으로는 치아 표면에 있는 음식물 잔사를 제거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칫솔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간세정, 양치질, 치면세마, 껌 이런 게 음식물 잔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요, 지금 여기 우식증 예방관리법에서 제안한 숙주요인 제거법, 병원체 요인 제거법, 그리고 환경요인 제거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과제물 게시판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다시 나갑니다. 우식증 예방관리를 위해서 숙주요인 제거법, 병원체 요인 제거법, 환경요인 제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요 세 가지를 정리해서 과제물 게시판에다가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음식물 성상 빈도 효과도 마찬가지로 우식증을 예방하는 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음식물의 성상과 빈도가 우식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찐득찐득한 점착성이 있는 이런 음식물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빈도도 너무 잦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요, 숙주 요인에서는 치질 강화를 위해서 불소를 이용한다든지 치면 열고를 전색하는 방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기기적인 방법이라든지 이제 약물, 비타민 K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것들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음식물 섭취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환경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자주 섭취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